안녕하십니까. 자, 무효와 취소할 차례입니다. 무효하고 취소는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자,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죠. 두 가지,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게 모여져 있는 게 무효와 취소 파트고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10년 동안 한 15문제 정도? 뭐 그렇게 출제된다고 생각.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두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를 비교해 놨는데요. 일단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범죄행위가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성립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범죄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불성립 부존재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무효.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다. 갑과리 계약을 했는데 무효다. 이거는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하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취소는요,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취소권자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취소죠.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무효인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취소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도록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이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나중에 볼 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거나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은 채 이런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세 번째, 추인 여부. 무효 행위는요, 13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원칙적으로 추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그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봅니다. 그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유효한 행위를 한 걸로 봅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이걸 취소권 포기라고 합니다. 나 취소 안 하겠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고요. 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를 간단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하라라고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효와 취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아까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요. 그 무효의 종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자,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없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을 간의 계약이 절대적 무효라면 을과 거래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병에게도 무효가 되는 거. 병에 선악을 묻지 않고 이게 절대적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따위가 절대적 무효가 되고요.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139조 전환 안 됩니다. 다만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다. 요건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다.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오타가 있네요. 예외입니다. 원칙이 절대 무효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상대적 무효고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107조 1항 단서. 그래서 107조 2항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통정의 표시 108조 1항 무효죠. 2항의 선의 재산적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전부 무효. 범죄행위 전체가 무효죠. 예를 들어 151조. 법률행위 조건이 불법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일부 무효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이 꼭 기억하세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이걸 가상적 의사라고 합니다. 이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고 나머지가 유효할 때 원칙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 돼. 일부만 무효가 되려면요. 이 유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가분적이어야 돼요. 즉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만 137조 예외 일부 무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거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거 뭐죠? 이거 잘못됐죠?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졸면서 제가 워드를 쳤나? PPT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깔끔해졌죠? 이게 하면서 자꾸 느는 거예요. 그죠? 봐주세요.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답니다.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행위,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확정적 무효입니다. 반면에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 예컨대 무권 대리가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는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정지요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무효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는 무효인데 시기가 도래하면 이렇게 별도의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가 될 수 있을 때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 자, 이 유동적 무효 중에서 무권 대리는 지난번에 봤고요. 요거 봐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법 외에 법을 하나 더 보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는 그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유효요건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두 번째가 토지거래를 한 후에 허가를 받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했다. 유효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죠. 그 상태에서 30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럼 거래는 유효가 됩니다. 언제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목적 또는 몰래 회피할 목적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미등기 전매와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깡그리 무효입니다. 깡그리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또 토지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래를 감추고 은닉. 마치 증여를 한 것처럼 가장을 했을 때 당연히 증여는 무효죠. 그리고 거래도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은닉행위지만 무효가 된다가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예요. 반면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이 유동적 무효일 때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가 이제 그거 판례를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허가를 조건으로 했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일단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죠. 이전 등기 청구권 없어요. 대금 청구권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죠. 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권리를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신의칙상 의무입니다. 두 번째,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 신청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미리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손해배상 액수도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를 불이행했다 해서 채무 불이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협력 의무는 있지만 대금 지급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나 허가 절차에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 이전 등기 청구는 없지만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지요.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도인이 제3자에게 또 팔아먹지 못하도록 허가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특히 박스 쳐놓은 거 있다 없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아이고야. 어떡하지? 아, 됐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아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단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까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금만 수순 상태에서 당사자가 협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이 허가를 받았다가 이행 착수라면 계약을 했고 계약금 주고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게 이행 착수라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 판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허가 받았다는 건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 봅니다.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 유효가 돼야 채무가 생기고 채무가 생겨야 이행은 착수하죠. 그러니까 허가는 이행 착수 전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허가받은 경우하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하고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지만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럴 때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몇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1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를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를 하면서 증여를 한 것처럼 꾸몄죠. 그럼 당연히 증여는 무효가 되고요. 거래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세금은 부과하게 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행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행위. 두 가지 암기하셨죠? 미등기 전매하고 이거. 거래하면서 증여로 가자. 다 확정적 무효. 거기에다가 허가가 필요한데 그 계약이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예를 들어 허가를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놈이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허가를 배제 잠탈한 행위여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불허가 될 때부터 무효가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허가 되는데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놈이 있었어요.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 귀책 사유 있는 놈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손해는 따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또 4번.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좀 전에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다만 당사자가 일부러 불허가 처분을 받으려고 그걸 유도할 의도에서 허가 신청서를 부실기재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럴 때는 관할관청이 다시 써오세요. 이렇게 보정을 명하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보정을 명하는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는 확정적 무효가 아직 아니게 됩니다. 불허가 처분만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계약에 뭐 허위 표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이 있거나 즉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더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하면 돼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리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 꼭 하시고 몇 가지 판례 결론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무효행위를 재생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과을이 계약을 하는데 그게 무효야. 이걸 좀 되살려보자. 첫째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살살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요. 1월 10일 날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지상권은요, 용익물권이고요.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합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을은 이 땅을 사용 수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마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을이 사용 수익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더란 말이죠. 갑은 이의 없이 대가를 수령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했지만 마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똑같단 말이죠. 이 임대차 계약을 한 거가.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야. 무효인데 들여다봤더니 마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즉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 것 이런 게 인정이 되면 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 지상권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다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조문 기억하세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고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 자, 일단 139조 조문을 확인합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 그래서 요것만 잘라서 출제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무효인 범죄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 요것만 잘라서 옳은 지문으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다만 단서에서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봅니다.
새로 유효한 계약을 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무효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여전히 등기도 무효죠. 그런데 각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1월 10일 이 가장매매 행위, 1월 10일 날 했던 가장매매를 추인을 하게 되면요. 각과 을은 1월 10일 날 마치 새로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새로. 1월 10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추인하게 되면 7월 10일 날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을에게 이전해줬던 등기도 7월 10일 날 재활용을 합니다. 무효 등기를 유용해요. 그래서 그 등기도 유효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가 나중에 유효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좀 전에 봤던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용할 때도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지 서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당연히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강박에 의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이걸 다시 추인할 때 당연히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무효행위 추인이 될 겁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을이 강박을 했고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죠? 그걸 추인하려고 해. 무효행위 추인이죠. 추인할 때 또 강박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효행위 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는 요 정도. 반면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요건 요거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언제? 계약 당시. 이걸 이유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취소죠. 갑과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사기칩니다. 사기당한 사실한 갑이 2월 10일 날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이 계약은 1월 10일부터 무효가 됩니다.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취소입니다. 자, 취소 사유. 외우세요. 계약 당시. 제착사가. 이렇게 되죠.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 그 사람들의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를 말합니다.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예요?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죽었을 때는 포괄 승계인까지만. 그리고 조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상대방에게 하라. 이 상대방이 누구? 직접 상대방 및 포괄 승계인까지. 이게 취소의 상대방. 이렇게 되겠죠. 이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암기. 자, 취소하고 해제도 간단히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취소는 모든 법령에 적용이 되고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취소 사유는 딱딱 계약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즉 취소 사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반면에 해제는 채무 불이행 같은 법정 해제권도 있고요. 당사자 사이 약정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계약 이후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게 해제입니다. 계약을 이행한 후에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요. 계약을 이행한 후에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됩니다. 반면에 해제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10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와 해제도 간단히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이 생겼을 때 그 취소는 의사표시니까 명시묵시 불문하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죠. 분류식이죠. 또 취소를 당연한 정제로 하는 청구, 돌려달라. 내가 너한테 준 물건 돌려달라. 또는 나 물건 못 줘. 이런 청구나 거절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겠죠. 자,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원칙이 전부 취소겠죠. 137조를 적용해서. 다만 예외 일부 취소할 수 있고요. 일부 취소하려면 가분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분할 가능.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죠. 자, 일부 취소하려면 다시 한번 일부 무효도 마찬가지고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고 분할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될 때 일부 취소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특약을 했다. 이 두 개는 불가분입니다. 계약과 특약은 불가분이에요.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 결론을 기억해 두세요. 계약 플러스 특약을 했을 때는 계약과 특약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특약만 기망 따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라 그랬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되 특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선악불문하고 반환하라.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갑이 취소했어요.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 자체에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갑이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을이 와서 취소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강박을 해요. 그래서 갑이 무서워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겠죠. 다만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계약을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취소했다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추인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요, 취소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한 다음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갑이 취소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걸 추인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를 한 계약을, 이미 취소해버린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였거나 또는 을이 사기를 쳤거나 갑에게 착오가 있다. 그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그런데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권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건요, 취소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법정 추인과 취소권의 단기 소멸.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갑이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한 자, 이게 뭐예요?
취소권자죠.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승계인, 얘네들이 추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추인은 취소권 포기라 그랬죠. 포기했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고 취소 원인, 예컨대 미성년이라는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해라. 즉 성년자가 된 후에 하라 말이죠. 다만 이 미성년자 갑의 부모는 갑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즉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외가 되겠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서 전조의 규정에 추인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성년자가 된 후에 요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 물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의를 보류한 때는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성년이 됐어.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취소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추인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갑 취소권자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줬다. 이행을 했죠. 취소권자가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 이행을 받았죠.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또는 취소권자가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다. 즉 이행을 청구했죠. 특히 이 이행 청구는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입니다.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해 등기를 넘겨달라.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자, 갑과 을이 경계계약을 했다. 경계계약은 이런 거죠. 이게 1억짜리였는데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을과 만나서 1억 5천으로 바꿔. 이런 게 경계계약입니다. 기존 계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5번.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팔아먹어요. 이것도 법정 추인이죠. 특히 5번도요. 2번하고 똑같이요. 2호하고 똑같이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이행의 청구하고요. 양도는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범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성년자가 된 날 생각하시면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뭐 이 정도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